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오늘 새 검찰총장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됐어요.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발표 내용 그리고 김오수 검찰총장 내정자의 소감까지 차례로 들으셨습니다. 김오수 전 차관 4명의 최종 후보들 중에는 박범계 장관이 언급했던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맞는 인물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야권에서는 후보자들을 두고 구색 맞추기 아니냐 하면서 미리 비판부터 내놓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의 지명 소식, 오늘은 이 뉴스의 비밀부터 풀어봅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옥내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는 빙하가 준비하셨는데요. 예고해 드린 대로 그 검찰총장 내정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뉴스의 비밀, 정상화를 위한 비정상화인가요? 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들으신 대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예. 어떻게 되는 거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입니까? 전남 영광 출신이고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요. 네. 특이한 거는 문재인 정권의 주요 고위직 인사 때마다 거론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고위직?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검찰총장 될 때도 예. 사실은 검찰총장 이 후보군으로 불리던 그러한 입장이었고요. 예. 그 외에도 금융감독원장이라든가 예.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위원, 감사원의 감사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사와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직책에도 예. 다 거론이 됐던 인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이제 오수입니다. 그래서 예. 김오수가 오수 끝에 네, 된 거냐. 그래서 김오수 차관이다. 네.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막 싸우고 이럴 때 예. 저 사람은 정부 편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내에 신망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게 네. 사실은 좀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할 때 그때 대검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배제를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검찰 쪽에서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렇게 반발을 해서 예. 이게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때문에 서면 조사를 받기도 해서 예.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회 청문회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분명히 또 김오수 내정자에 대해 가지고 아주 뭐 그냥 화력이 집중되지 않겠어요? 야당이 또 발끈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네. 그게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앞서도 들으셨지만 정권하고 검찰개혁의 철학을 일단 공유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이제 법무부 포토라인을 폐지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제 김오수 전 차관의 공도 있다 뭐 이런 거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이런 것들을 명문화하고 뭐 이런 과정에도 이제 많이 이제 좀 여론을 이제 이 여론화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되는 검찰총장은 임기가 다음 정권까지 좀 걸쳐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2년 임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권의 임기 말 검찰 수사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의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런 좀 민감할 수 있는 수사를 좀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이걸 좀 조남관 이 대검 차장을 예. 왜 선택하지 않았는가 예. 이걸 따져보면 왜 김오수 전 차관을 선택했는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조남관 차장 선택되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이 두 사람이 투톱이다 이랬는데 선택이 안 됐죠. 일단 조남관 차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징계가 부당하니 좀 거두어 주십사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근데 원래 조남관 차장 검사가 이전에도 사실 이제 참여정부에서 이제 청와대에 근무한 인연도 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좀 이렇게 봉하마을에 가기도 하고 뭐 이래서 예. 사실은 이 정권과 아주 먼 인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또 이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이 좀 부당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조남관 차장이 그럴 수 있다. 예. 이런 분위기가 또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 복귀 이후에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할 때 예. 임의적인 핀셋 인사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어허. 여기서부터 상당히 좀 미운 털이 좀 찍힌 거 아니냐 예.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부장회의에서 이 수사를 재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걸 고검장들까지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꿔서 이제 이 지시를 사실상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모양새를 이제 하면서 예. 완전히 정권의 신임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의 국정 철학하고 안 맞는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이 되네요. 좀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네. 이성윤 지검장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톡톡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를 하고 나서 2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예. 그 시간을 이성윤이라는 이름 3글자로 예. 채워버렸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나 김호수 후보자나 그렇게 큰 정권에 대한 태도 차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계속해서 이 레이스를 지배해왔던 이성윤이라고 하는 카드가 계속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빠지면서 예. 김호수 전 차관은 뭔가 좀 다르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게 됐다. 자, 좋습니다.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의 탈락이 가장 큰 화제였는데 오히려 탈락된 사람이 더 뉴스가 많았어요. 앞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기수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조남관 차장이 만약에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으면 예. 조남관 차장이 이제 사법연수원 24기고 이성윤 지검장이 23기거든요. 예. 그럼 검찰들의 문화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누군가 되면 그것보다 앞선 기수들은 옷을 막 벗지 않습니까? 음흠. 그래서 아마 조남관 차장 검사가 이제 만약에 후보자가 됐으면 네. 이성윤 지검장은 그만둬야 했을 것이다. 예. 이렇게들 많이 전망을 했거든요. 예. 근데 김호수 전 차관은 이제 사법연수원 20기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후배이기 때문에 아마 직을 유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근데 1차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김학의 전 차관 관련돼서 기소를 한다는 방침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예,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기소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퇴진해야 된다는 이제 압력이 커질 텐데 네. 다만 기소가 되더라도 직을 지킬 것이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는 10일 날 수사심의가 어떤 결론 내는지 이걸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위를 이제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새로운 검찰총장 체제에서 고검장급으로 승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고검장급이라고 할 때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는 경우에는 사실 수사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수사를 주도하는 이런 직책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검장으로 있다가 이제 좀 조용히 퇴임하거나 뭐 이런 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대검 차장검사로 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호수 검찰총장과 이성윤 이 대검 차장 이 조합이 예. 이 검찰 조직에는 상당히 친정부적인 조합이다. 이렇게 이제 뭐 또 이미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검찰 내부가 좀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시끄러운데 뭐 시끄러워질 것이라는 말씀이 좀 뭐 새삼스럽게 들려요. 근데 언제나 검찰이 뭐 안 시끄러운 날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언제나 시끄러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뭔가 국면이 바뀔 때마다 네. 검사들은 일단 조용히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뭔가 또 이렇게 트집 잡을 게 나오면은 다시 이제 시끄럽고 뭐 이런 국면인 건데. 그게 도대체 몇 번입니까, 이 정부에서? 그러요. 자, 네. 네. 검찰 개혁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의 이 뉴스의 비밀이 정상화를 위한 비정상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네.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 결국 이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전 총장이 23기였거든요. 사법연수원. 네. 근데 김호수 전 차관이 20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수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 검찰총장 인사가 예. 역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 것이냐를 따져보면 그 전에 문무일 검찰총장 기수가 이제 사법연수원 18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사례가 5기수를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파격이었던 거죠.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18기였으니까 사실 그 다음 총장을 29기나 20기가 하는 게 맞았는데 네. 이렇게 됐던 것이다를 고려해 보면 김호수 전 차관이 20기가 되는 것은 이 전에 만약에 19기가 했다면 20기가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요맘때 하는 그 기수다. 그렇죠. 그런 예. 점에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뭔가 비정상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냐 예.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간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뭔지 이 검찰 소식만 나오면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도 준비하셨죠?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뉴스의 비밀 친문이라고 다 같지 않다인데요. 네. 송영길 대표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된 일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따져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 듣고 가시죠. 우리 당원 대의원 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우리 민주당의 변화를 통해서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 민주당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 강조하는 그런 어떤 그 취임사였던 것 같아요. 자, 이번 선거 결과 1위하고 2위가 아주 박빙의 차이였죠? 그렇습니다. 이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당원 국민 여론조사 다 합산한 결과가 득표율이 송영길 대표가 35.6%였거든요. 네. 홍영표 의원이 35.01%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근소한 사실 차이네요. 그렇죠. 0.5%에서 0.6% 그 사이로 이제 차이가 난 것이기 때문에 네. 그야말로 박빙의 격차로 이제 1위가 된 것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이제 이 반영 비율이 컸던 게 대의원 투표하고 권리당원 투표였습니다. 네. 근데 송영길 대표가 대의원 투표에서는 홍영표 의원은 소폭 이기고 예.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소폭 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사실 대의원 권리당원 두 개만 놓고 보면 당은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의 지지가 양분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예. 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송영길 대표가 좀 크게 이겼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주요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당원 여론조사는 불공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홍영표 의원 지지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이명박 대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때 예. 당심과 민심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허. 당심을 너무 작게 잡아가지고 이명박 후보가 이겼다라고 예. 하면서 박사모가 여의도에서 농성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슷한 그랬구나. 논란이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규칙 전쟁이 되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어떤 덩어리마다 이렇게 어떤 당심 민심 뭐 이런 것들이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면은 그 반영 비율이 얼마냐. 결국 이게 당락을 좌우하겠네요. 그리고 진짜 논쟁을 해야 될 부분이 이 선거에 난점이 하나 있는 게 결선 투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반 투표를 하지 않고도 당선이 되는 그런 구조고 예. 사실은 2019년이었나요? 그 이해찬 대표 뽑힐 때 예. 2018년이었습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 예, 2018년. 그때도 이해찬 대표가 당시에 50% 득표를 못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제도를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예. 이런 생각도 좀 해봄직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얘기하니까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19년인 것 같습니다. 자, 최고위원 선거 결과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김용민, 강병원, 백혜련, 김영배, 전혜숙 의원들이 선출이 됐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게 득표 순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서삼석 의원하고 황명석 논산시장은 탈락을 했습니다. 탈락하고. 근데 이것도 언론은 이제 뭐 계파 이런 걸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김용민, 강병원, 김영배 최고위원은 이제 친문이다 이렇게들 이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네. 백혜련 최고위원은 친 이재명, 전혜숙 이 최고위원은 친 이낙연이다. 예. 이렇게도 언론은 분류를 합니다. 예. 특이한 것은 김용민 이제 최고위원이 7명 후보 중에 이 1등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의원 투표에서는 꼴찌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권리당원 투표하고 국민대상 여론조사, 당원대상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섰던 것이고, 예.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에서 특히 이제 친문 표심이 크게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친문 표심이 크게 작용했다. 글쎄요. 한번 좀 자세히 보면은 그런 대목도 있어 보이는데요. 당대표는 결국 비주류가 됐고 최고위원은 친문 성향 주류가 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일단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뭐 나오겠지만 송영길 의원이 초반에 대표 선거에 우세했다라는 걸 일단 전제를 해놓고 이제 이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초반에도 뭐 송영길 대세론 나오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가 될 때 다음번에는 송영길 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자기들끼리의 어떤 그런 합의나 뭐 이런 것들도 비공식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송영길 의원이 앞서 나간다. 거기다가 이번에 3수 만에 대표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예. 여러 번 또 도전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세했는데 권리당원들이 막판에 결집을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홍영표 의원의 맹추격 구도가 좀 형성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재보선도 졌고 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도 좀 하락하고 이런 국면에서 위기감을 느낀 측면이 있어서 박빙의 아하. 선거가 된 건데요. 예.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결과는 이른바 친문, 주류 뭐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이걸 사실은 둘로 분리해서 봐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게 친문이라고 불려도 한쪽에 이해찬 전 대표와 가까운 전통적인 주류 성향들이 있는 반면 네. 다른 한쪽은 이른바 이제 문자 폭탄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들이 또 있거든요. 예. 이분들은 지금 결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위를 차지한 김용민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과거의 주류들하고 이번에 이제 문자 폭탄을 보내는 분들하고 예. 다 사실은 선호할 수 있는 후보였습니다. 아하. 다만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 일부가 김용민 의원은 친 이재명계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거 논란이긴 했는데 예. 뭐 지역구가 또 경기도 남양주거든요. 이재명 지사랑 접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이 모두가 선호하는 후보였다라는 거고요. 예. 3위인 백혜련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일단 인지도가 높고 검찰 개혁에 앞장선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에 가깝다 이런 이유로 이제 문자 보내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지도부 입성을 막 반대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위가 어쨌든 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고 그다음에 5위인 전혜숙 의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구분대로 보면 사실은 주류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이분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위력이 사실은 이 5명 중에 5위로 나타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주류의 표심이 강하게 작용한 건 맞지만 이 중에서도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 좀 더 강한 어떤 그러한 성향을 가진 분들은 사실은 소수였다라는 게 여기서 드러난 겁니다. 예, 문자를 많이 보낸 건 그만큼 강하고 많아 보이는 건데 알고 보니까 소수였다. 그러니까 문자 보내시는 분하고 안 보내시는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걸 뭐 일도 양단해서 문자를 보내는 사람 안 보내는 사람으로 구분하기 어렵겠지만 예. 그 정도의 어떤 강렬한 어떤 지지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예. 전통적인 주류에 속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표심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의 주류라고 하는 세력은 굉장히 폭넓게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네. 이번에 대표 선거나 최고위원 선거 후보 중에서 진짜 이 사람이 비문이다 할 수 있는 후보는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제가 김오수 대 이성윤 구도를 얘기를 했듯이 예. 홍영표 후보가 있기 때문에 비문처럼 비춰지는 거지 사실 송영길 대표의 지난 행보를 봤을 때 뭐 당의 주류라든지 정권 대통령이라든지 이쪽하고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각을 세운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아니 그렇죠. 대선 때 총괄 선대본부장 아닙니까? 예. 가장 그 문재인 후보 옆에 서 있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리고 예. 최고위원 후보나 당선자 중에서도 예. 예를 들어서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강병원 의원 1, 2위 당선자고 대척점에 있는 후보는 있는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주류 비주류나 친문 비문을 가르는 것은 일종의 착시 효과에 가깝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걸 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대표 이제 대표 첫날 주요 동향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이제 신임 지도부가 현충원 참배로 오늘 일정을 시작을 했는데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이던 시절부터 추미애, 이해찬 대표가 계속 이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렇군요. 오늘 특이했던 건 손원일 제독하고 김종호 장군 묘역도 참배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은 아들이 제복 입고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본인 아들이 제복을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민주당이 너무 소홀하다고 하더라. 네. 세월호 참사는 그렇게 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이제 다루면서 왜 이분들에게 소홀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라고 아하.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당내에서는 그러네요.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저기 보수층에는 상당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손원일 제독은 지금 우리나라 해군이 해군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고, 그 김종호 장군은 그 6.25 때 백마고지에서 그 승리한 3사단장 출신이라 가지고 아주 대표적인 원로 장군으로 그 꼽혀왔거든요. 조금 이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최고위원회의 그 분위기도 소개해 주시죠. 오늘 오전 주재한 첫 최고위 아무래도 성향이 뭐 여러 가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뭐 그런 걸로 비치다 보니까 언론에 의하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관심들이 컸는데 여기서 김용민 최고위원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공수처부터 내실 있는 진영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일종의 속도 조절 이런 거를 강조했는데 네. 그것과는 좀 색깔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사가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장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대폭 완화, DTI, LTV 90%까지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랑 그다음에 러시아 백신을 도입해야 된다. 이 얘기가 과연 어떠한 형태로 예시지에 나오느냐 이게 관심사였거든요. 예. 그런데 부동산과 백신 등에 대해서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이 정도 입장이 나온 게 전부였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지도부들의 어떤 입장 조율이라든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당정청은 원팀 이 메시지도 강조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원팀, 단결, 단합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변화와 쇄신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뭔가 다 바꾸겠다 이런 메시지 많이 냈었는데 예, 그 부분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 이제 곧 그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의 대권 구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앞서 이제 화사님이 사실 친문, 비문 뭐 이렇게 지금 구분하고 주류, 비주류 구분하는 게 좀 착시다. 내부에서는 뭐 논쟁이 될지 몰라도 의미가 없다 얘기하셨지만 네. 대권 주자에 대한 태도를 놓고는 사실은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슈입니다. 당내에서는. 예.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당대회 결과를 놓고 보면 일단 당내 주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더 포용적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어요. 예.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가장 격렬한 반감을 보이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문자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 이분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친문 제3 후보론 이런 것들이 살아있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걸 정도의 힘받기는 어려운 국면이 되지 않았느냐 네.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밀어붙이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단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제 조만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다고 하고 이낙연 전 대표도 신복지구상을 발표하면서 다시 이제 대권 행보를 이어간다고 하는데 이광재, 김두관, 박용진 의원 등도 지금 출마를 서두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빅3 구도가 어떤 형식으로든 유지가 되면서 다양한 후보들의 레이스가 앞으로 펼쳐질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독주 체제가 결국은 되고 말 것이냐 여기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그런 결과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권 구도에 미묘한 영향을 주는 대목들 잘 살펴봤어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뉴스는 화산이 준비하셨는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주말에 TV 출연해서 발언 쏟아냈네요. 예, 그 소식 전해주시죠. 네, KBS 의료진단 그리고 일본의 산케이 신문 연달아 그의 인터뷰를 실은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뉴스의 비밀은 김종인의 삼두박근은 삼두마차를 끌고 싶다입니다. 뭐 마차를 세 개 그 말이 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게 뭘지 모르겠네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개 말은 바로 뭐 답이 나오다시피 했는데요. 네. 이 KBS 인터뷰에서 일단 언급한 것이 새 주체에 대한 언급입니다. 윤 전 총장, 국민의힘, 민주당. 네, 이 세 주체에 대한 언급인데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예. 색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색다른 선택. 독자적인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지 않겠냐라고 예. 하는 그런 관측이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권 정당이 되려면 내부에서 그 능력으로 대통령을 당선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자강론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강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재주가 많고 변신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예. 국민 정서를 따라가는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 라고 또 칭찬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 세 마리 말 얘기 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해서 첫 번째 말은 새로운 정치 세력. 네, 윤석열. 두 번째 말은 국민의힘, 자강을 하는 국민의힘.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이재명 지사. 예, 여권 중에서는 가장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내린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의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셋이 다들 잘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에서 최근에 나오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영입한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 뭐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정권 교체는 될 거다라는 식으로 또 낙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김 전 위원장이 바라는 시나리오는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둘이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안 했지만은 뭐 대선까지 독자로 양쪽이 갈라져서 나가야 된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럼 나중에 가서 둘이 잘 경쟁해서 단일화를 하든지 예. 아니면 심지어 단일화를 하지 않고도 둘 중에 한쪽이 1등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하든지 예.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예.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나온 이유는 저희가 여권 주자 중에 가장
낮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인 동시에 제가 조금 더 추정을 곁들여서 우리 평론가니까 적극적 해석을 해야죠. 네. 그래서 좀 내다보자면은 자 저기 이재명이라고 대단한 사람이 있다. 야권에서는 저기한테 이길 수 있냐? 한번 열심히 해봐라. 뭐 이런 메시지를 또 야권한테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자기가 그림을 완벽한 형태로 그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일종의 응수타진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뭐냐면 국민의힘이 가능하다면 윤석열 총장을 영입을 해서 1대1 구도를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보지만 지금 뒤에도 말씀하시겠지만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3세력을 일단 구성을 해서 덩치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 첫 번째로 훈수를 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재명 지사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보수 정치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의 여당의 분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친문 세력의 어떤 판단이 서로 합의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기서 다자구도가 일어나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총장이 따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생각도 하죠. 일각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지사로 결국 민주당은 갈 것이다.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전에는 친문들은 뭐 분열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에 맞춰서 지금 자기의 필요한 결론을 내기 위한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위에 앉아 계신 그 VIP 뭐 이런 말투예요. 요즘 보면 진짜 시사평론가는 저 김종인 전 위원장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외곽으로 나와서 판 전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또 삼각 구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자, 멀리서 보니까 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자,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 나왔죠? 네, 지금 현재는 공식 행보를 자제를 하고 있고 드문드문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제3지대다 신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일단 즉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김용판 의원이 국정원 댓글 무죄 사건 관련해서 좀 항의성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의 중심 분위기가 그쪽으로 따라가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까지는 그 당권 주자들로 꼽히는 그런 인사들의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된다. 근데 윤 전 총장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영입 더하기 자강 이 노선들을 주로 다들 견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분만 쳐다보고 대선을 치를 수는 없다. 자강으로 일단 지지율 40%를 가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 5월에 뭐 정치할지 말지 의사표명할 거라고 그 방송에서는 그러더라고.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침묵이 길었기 때문에 5월쯤에는 하지 않겠느냐. 더 늦어지면 힘들 거다. 이렇게 그런 보는 얘기도 거죠? 있고 또 5.18 정도 돼서 메시지가 나올 거다. 이런 그냥 추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이런 어떤 우리 외부에서 추정. 윤석열 총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앞으로 일정에서 어떤 거 참고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어떤 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전 총장 간에 어떤 정치적 사고의 결이랄까 이념의 결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많이 변하고 있는가 이걸 타진하는 카드로 전당대회를 눈여겨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라든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영입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인사들이 또 새로 들어갈 거냐. 이 점도 이제 윤 전 총장이 내가 들어갈 만한 당인가 아닌가. 정치 세력화를 따로 하는 거 아닌가 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재 판세 흐름 어떻습니까? 네, 제가 여론조사를 뭐 상세하게 소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전까지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대 김웅 의원 그러니까 영남권 중진 대 수도권 초선 이 대결 구도가 좀 대중적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근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면서 판도가 또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최대 변수가 있습니다. 출현했군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중진 나경원 대 영남권 중진 주호영 뭐 이런 구도가 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또 열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대표가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오기가 또 힘든 거죠. 그렇다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되면은 그거 쉽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어떤 경우든 윤석열 전 총장이 오기는 어려워졌다. 이렇게 봅니다. 뭐 영남당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